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초등과 교육과에 재직 중인 송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술대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정한 주제는 은유의 심리학과 상담, 부제로 한자의 상담에 내포된 상형을 중심으로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은유심리학 그리고 상담이라는 한자에 내포된 나음목, 눈목, 그리고 말씀담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주체, 여행길의 동반자, 냉담과 정당 사이 등에 대해서 은유적 의미를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은유로서의 상담에 대한 제 정의를 내리고자 한 것입니다. 우선 간단히 심리학은 인간의 정신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시적인 어떤 그 표현 수단을 통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유는 이러한 그 목적에 적합한 표현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페퍼는 어떤 이론이나 모델은 나름대로 세계 가설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런 세계 가설은 루트 메타포, 근본 은유에서 비롯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가설 중에 부적절한 것과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부적절한 가설로는 그 신비주의나 애니미즘, 불활론과 같은 것을 들었고, 비교적 적절한 가설을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포미즘, 그리고 메커니즘, 컨텍츄얼리즘, 오가니시즘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포미즘은 어떤 그 사물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근거로 해서 유형화하는 형식을 이렇게 탐색하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고, 메커니즘은 이제 기계의 작동 원리에 근거해서 인간의 심리 현상을 주로 인과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락주의는 바로 이제 이 은유로서의 심리학과 상담의 핵심적인 그런 그 루트 메타포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삶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시공간적인 그런 그 사건들이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엮어지는 이야기가 인간의 삶을 안내하는 주된 그 도구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유기체로는 이제 유기체의 성장 발달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적인 어떤 변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논의한 주제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유의 영단어 메타포는 고대 히라보 메타포에 대해서 유래한 것으로, 이는 초월 오브, 비언을 뜻하는 위도와 전달 캐리, 트랜스퍼를 뜻하는 for의 합성어다. 한자어 은유에서 은은 숨기다를 뜻하며 유는 고치다, 알리다, 깨우치다, 비유하다 등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은유는 원관념을 숨기고 보조관념을 드러내어 어떤 대상을 설명하거나 그 특징을 묘사하는 수사학적 표현 방법이다. 그것의 본질은 한 가지 대상이나 그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대상을 비유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은유는 외관상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것과 결부시킴으로써 그것의 친숙성을 부여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 은유는 원래 수사학적 표현 도구로서 고대 신화와 서사문학을 비롯하여 종교 경전, 중국 고전 등 인간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안된 이야기들에서 자주 등장하였고, 중세에는 문학적 표현의 전유물로 그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왔으며 20세기 과학주의가 도래하면서 그러한 생각은 더욱 공고해졌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언어 철학과 인지언어학의 등장으로 그 활용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사회과학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르케르는 살아있는 은유에서 언어 은유의 의미 창조에 관심을 갖고 은유의 소재를 단어의 영역에서 문장의 의미 영역과 텍스트의 해석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은유는 일상 언어에 의해 드러나는 것과 다른 현실의 장을 발견하고 열어주는 데 기여하며 은유의 언어는 존재를 이해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요소다. 워커프와 존스는 은유가 문화적, 역사적, 언어학적 맥락에서 발생하며 그것을 반영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은유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와 인식의 문제인 것이며 은유의 본질은 한 가지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있는 것이다. 또한 은유는 소통과 창조의 능력이자 통찰이다. 은유가 대상의 세계를 담아 완성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이 구성된 세계에 대한 새로운 눈을 제공한다. 따라서 은유를 읽어낸다는 것은 이전까지와는 다른 관점으로 자신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를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읽히고 다르게 쓰이게 하는 힘은 바로 삶을 확장하는 은유의 힘인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은유는 인간의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는 과정으로서 상담에서 그 활용 가치가 인정된다. 은유는 사람들에게 과거 정서를 유발하고 그들의 언어에 감정을 불어넣으며 그들 자신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도록 이끈다. 상담에서 치료적 목적으로 다양한 은유가 사용되고 있다. 식에 따르면 치료적 은유 therapeutic metaphor는 내담자에게 심상이나 이야기 형식의 정보를 제공하여 새롭고 생산적인 행동을 촉발하는 스토리텔링의 한 기법이다. 그것은 그림 언어는 물론 전설, 우화, 동화 등 다양한 형태의 일화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며 특정한 치료 접근에 관계없이 처치 과정의 모든 국면에서 사용될 수 있다. 발표자는 맥락주의에 기초한 심리학의 지형 변화와 표현예술 치료의 등장이 상담 장면에서 치료적 은유의 활용을 촉진하는 이론적 현실적인 배경이라고 제안하고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은유의 사례를 인지행동치료, 표현예술치료, 이야기치료의 세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상담 분야에서 은유의 활용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임상 장면에서 상담자 훈련과 슈퍼비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상담자 양성을 위한 수련 과정에서 유익하게 적용되고 있다. 발표자 또한 생명의 나무, 인생 내력, 꿈의 야구장과 같은 일상의 은유를 활용하여 정서 유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왔다. 김창대는 한자어 상담에 내포된 이미지들을 통해 상담의 의미를 은유적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하였다. 그에 따르면 상은 나무가 잘 성장하는지 눈으로 살펴보다 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담은 모닥불 옆에서 따뜻하고 정겨운 말을 주고받다 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보면 한자어 상담은 어린 아이가 자라는 것을 단순히 지켜보는 것을 넘어서 그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따뜻하고 정감 어린 말로써 공감하고 격려하는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스한 햇살이 나무의 광합성 작용을 촉진하는 것처럼 공감적인 대화야말로 인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 조건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한자어 상담에는 상담과 연관된 다양한 이미지와 상징을 형상화한 상용 문자들이 내포되어 있으며 그 각각은 상담의 의미를 탐색하고 상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상징적 은유를 함축하고 있다. 나무, 목, 눈목, 말씀담과 같은 상징들은 상담에서 강조하는 핵심 주제를 쉽게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상담의 원리와 전략을 개발하는 데 강력한 은유를 제공한다. 오늘 주제 발표의 목적은 한자어 상담에 내포된 이미지들의 은유적 해석을 통해서 상담의 본질적인 의미와 실천적인 전략을 규명하여 상담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다. 발표자는 나무와 눈이 함축하고 있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각각 인생과 여행 은유를 활용하여 상담의 목적과 전개 과정을 탐구하고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이야기 은유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상담의 원리와 전략을 모색한다. 이를 토대로 발표자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담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오늘날 학교 교육과 상담학계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과 접근 방안을 논의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무는 오랜 동안 생명의 원천이자 지혜의 상징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일부 전통은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 발표자는 생명의 주체이자 지혜의 원천으로서 나무의 은유적 표현과 상담 장면에서 나무 은유의 활용 사례를 검토하고 현상학적인 관찰과 과학적인 발견을 기초하여 건강한 나무의 상징성을 탐색한다. 생명과 지혜의 나무. 옛날부터 나무는 줄곧 인간 지식의 원천으로 간주되어 왔고 오래된 나무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호신으로 추앙되었으며 일부 전통은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 단군 신화에는 환웅이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인간을 다스렸다는 기록이 있다. 신단수는 세계의 중심인 태백산 꼭대기에서 하늘을 향해 솟아있으며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하는 축이자 생명력이 흐르는 통로로서 생명의 원천을 상징한다. 우리나라에서 마을 어귀나 선앙당의 오래된 큰 나무에는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하여 새끼줄을 치고 그 앞에서 소원을 빌었던 풍습이 유래하였다. 인도의 고대 경전 우파니샤드에는 거꾸로 선 우주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우주나무의 뿌리는 하늘을 향해 끝없이 뻗어나가며 땅을 향해서는 가지가 뻗어내린다. 우파니샤드의 핵심 가르침은 버마일려와 윤회사상이다. 하늘에 뿌리를 둔 나무가 벚꽃 브라만이며 그 나무에 수없이 뻗어있는 잔가지들이 아곳 아트만인 것이다. 결국 우파니샤드는 아트만이 윤회의 고리를 끊고 브라만과 하나가 되는 것이 곧 해탈이라고 가르친다. 불교 경전에도 나무는 깨달음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한다. 석가모니는 보리수 아래서 깨달은 자가 되어 부처의 경지에 올랐으며 육조 단경에는 홍인대사의 제자인 신수와 해능이 주고받은 유명한 화두의 보리수에 관한 문답이 나온다. 성서 역시 수많은 나무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의 진리와 교훈을 전파하고 있다. 나무에 있는 종교 형태로 내서 옛사람들은 우주 중심의 생명의 근원을 이루는 생명나무가 있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그 나무로부터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나누어 받고 이어간다고 믿었다고 피력하였다. 게르만족의 신화에는 이그드라실이라는 한 그루의 세계수가 우주의 축을 이루고 세계를 지탱하며 인간이 두 그루의 나무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용감한 전사를 전투의 나무에 비유하곤 하였다. 플라톤은 아테네 교회에 아카데미아를 세우고 그곳에 나무를 심어 태양의 열기를 피할 수 있는 숲의 그늘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그늘로 모여드는 학생들에게 그는 인도의 전통을 따라 인간은 거꾸로 선 나무라고 가르치고 그 뿌리는 하늘을 향하며 가지는 지상을 향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노자 철학의 대가 왕필은 나무 이미지로 세계를 사유하라고 조언하였다. 또한 근대교육의 아버지 호메니우스는 학문체계를 하나의 살아있는 나무로 비유하고 나무의 성장을 촉진하는 자연의 법칙에 따른 교수원리를 제창하였으며 유아교육의 아버지 프레벨은 유치원을 아이들 정원, 곧 킨더가른이라 명명하고 주변에 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꾸라고 하였다. 칼 융은 구원에 이르는 연금술의 변화 단계를 지혜와 현자를 상징하는 철학의 나무로 묘사하였으며 움베르토 마투라나는 나무의 뿌리가 인간의 신경계와 구조적으로 매우 닮아 있으며 모든 생명체에는 선천적으로 자기 결정성이 내재해 있다고 역설하였다. 최근에 철학자 들레즈는 리좀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나무, 잔디 등의 뿌리들이 서로 만나고 얽히는 무한한 결연관계의 연속성을 강조하였으며 캐나다 산림과학자 시마드 박사는 나무들이 뿌리를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누며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생명과 지혜의 원천으로서 나무의 상징성은 신화, 종교, 철학은 말할 것도 없고 다양한 문학 장르에서 예찬되고 있다. 인도 시인 타고르는 푸른 잎새가 인간을 구원한다 라고 노래했고 법정 스님은 나무처럼 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읊고 있다. 새벽을 틔우고 잎을 펼치고 열매를 맺고 그러다가 때가 오면 뿔을 벗어버리고 빈몸으로 겨울 하늘 아래 당당하게 서 있는 나무. 중략 나무처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독일의 시인 거든 파우스트에서 모든 이론은 회색빛이 돼 저 생명의 나무는 영원히 푸르다 라고 외쳤으며 함석헌 선생은 서풍의 노래에서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하늘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하며 진실하고 싶거든 위대한 배경을 가지라고 조언하였다. 하스넬스의 집 나무들에서 나무는 신성한 곳이다. 나무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나며 짧고 조급한 생각에 익숙해 있던 우리는 비길 데 없는 기쁨을 얻는다. 고하였다. 나무는 땔감 곧 빛의 원료로서 스스로를 소멸시킴으로써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힌다. 어둠은 어리석음 곧 무지가 동일시되며 차가운 꽃 멈춤과 죽음의 길을 연상시킨다. 따라서 나무는 어리석음을 밝혀주는 지혜의 상징인 동시에 차가움을 녹이고 생기를 불어넣는 회생의 상징이다. 프랑스의 습치유 전문가인 부셜는 나무의 치유력에서 나무를 마법의 치료사라고 명명하고
나무를 만지고 수액을 맛보고 귀대어 소리를 들으며 나무와 교감하는 과정을 통해 평화에 이르고 삶의 에너지를 얻는다고 역설하였다. 상담 장면에서 나무 의미의 활용. 인간과 나무는 진화 과정에서 각각 동물과 식물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통점을 지니는 동시에 상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선 나무와 인간은 똑같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과 자양분이 필요하다.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로서 지성과 호모르덴스로서 감성을 함께 갖추어야 하는데 지성이 자양분이라면 감성은 물이다. 또한 나무와 인간은 자연의 사계절을 공유한다. 봄에 따스한 햇살은 추위에 움츠러든 어린아이를 감싸 안고 여름과 가을철에 몰아치는 폭풍우를 견디는 나무의 생명력은 인간이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하는 시련을 극복하는 강인함으로 비유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나무의 잎에서 태양의 빛을 받아 행해지는 광합성 작용은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기실현 과정과 유사하며 광합성 작용의 결과로 맺어지는 열매는 자기실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산물에 비유될 수 있다. 인간이 호흡할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나무의 광합성 작용을 촉진하며 나무가 광합성 과정에서 내뿜는 산소는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무는 마음의 은유로서 다른 언어적 표현보다도 마음의 상태를 전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동양의 명리학에서는 나무가 오행 중 유일한 생명체로서 성장과 약진의 기운을 상징한다고 한다. 그것은 물에 뭉치는 성질과 불에 팽창하는 성질이 합쳐져서 생겨나는 기운이며 자상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의욕, 의지, 결단의 힘을 지닌 강인한 생명력을 나타낸다. 오늘날 대중교육은 물론 상담 장면에서도 이 생명의 나무, 은유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의 여러 측면을 이야기하고 상처를 치유하게 돕는 일이 매우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노인은 개인 및 집단 상담 장면에서 나무를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은유를 제안하였다. 집단어는 나무를 가족이나 공동체의 제너 그림 곧 심리적 가계도를 구성하기 위한 형틀로 사용하여 가족이나 동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며 상담자는 한 그루의 인조 나무를 만들어 세워놓고 집단원들에게 각자 잎을 만들어 소망을 적고 나무에 매달은 후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미래 목표를 개발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덴버어가 개발한 생명의 나무 프로그램이다. 집단원은 자신들의 고유한 생명의 나무를 그리고 뿌리, 나는 어디서 왔는지, 둥치 기술과 지식, 가지 꿈과 희망, 잎과 열매 인생에서 특별한 사람들과 맺은 관계, 마당 사는 곳과 주요 활동 등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 그들은 각자의 나무를 한 곳으로 모아서 생명의 숲을 이루고 잠시 그 모습을 감상하면서 집단 작업의 공동 목표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그들의 인생에 휘몰아친 몇몇 폭풍우 스톤스와 그들이 폭풍우에 반응해서 자신과 서로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토의할 수 있다. 또한 나무 은유는 때로 상담자 훈련과 슈퍼비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수호원은 유능한 상담자를 건강하고 우람한 나무에 비유하였다. 그는 한 나무가 햇빛, 물, 이산화탄소를 섭취하고 가지치기 또는 곤충과 같이 광범위한 스트레스 자극을 이겨내는 것처럼 상담자 역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유와 펀드는 건강한 나무 은유를 대리적 외상화의 위기로부터 상담자를 지키기 위한 상담자 훈련으로 확장하였다. 나무의 상징성에 대하여. 나무는 생명의 원천이요 지혜의 상징으로서 수많은 문헌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치료적 은유의 도구로서 상담 장면에서도 다양하게 적용되어 왔다. 특히 건강한 나무는 건강한 삶의 모습을 성찰하고 상담의 목표와 방향성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자립과 성장의 나무다. 나무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어 움직일 수 없으며 그래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동물과는 달리 모든 것을 스스로 충족해야 한다. 나무가 필요한 것은 따사로운 햇살과 생명의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다. 나무는 이 세 가지를 결합하여 광합성 작용을 일으키며 이를 통해 엽록소를 생산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데 사용하고 남은 것은 열매로 저장한다. 이처럼 나무는 자립의 상징으로서 그 자체로 완전한 삶을 영위한다. 둘째, 나무는 인내와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기도 한다.
나무는 무더위와 혹한기를 견디면서 봄이 되면 새싹을 돋고 잎과 꽃을 피우며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다. 나무는 늦여름 휘몰아치는 폭풍우의 가지 하나쯤 꺾여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한겨울 휘몰아치는 눈보라에도 쉽게 굴복하지 않고 생명력을 회복한다. 제주도 곶자왈의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 나무를 들여다보면 수많은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 아름드리 바위를 감싸고 있는 풍경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셋째, 소통과 상생의 나무다. 나무는 뿌리를 통해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다. 나무 수업의 저자인 원래배는 흙을 찻숟가락으로 한 술만 떠도 그 안에 쭉 연결하면 몇 킬로미터에 달하는 칠타래 같은 균근이 들어있다. 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나무의 뿌리는 마치 인간의 뇌신경을 닮아 있다. 인간은 뇌신경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한다. 나무들 역시 뿌리 사이에서 균근균이라는 물질을 생성하여 서로 대화하고 소통한다. 산림과학자인 수잔 사미드는 자작나무와 미송이 뿌리를 통해 대화하고 탄소를 주고받으며 공생관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넷째, 자비와 헌신의 나무다. 스테리셀러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보듯이 나무는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놀이터가 되고 삶에 지친 어른에게는 안락한 쉼터를 제공한다. 또한 나무는 성장 과정에서 잎, 줄기, 열매 등을 통해 수많은 생명체에게 의식주와 치료제를 공급하고 죽어서도 헬감과 가구의 재료로 활용되어 인간에게 따스함과 편리함을 제공한다. 수많은 동식물은 나무와 숲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며 새들은 해가 저물면 나무의 둥지를 틀고 휴식을 취하며 아침이 되면 감사와 기쁨을 노래한다. 다섯째, 나무는 때로 희생과 부활을 상징한다. 나무 십자가는 나무의 이러한 성질을 잘 나타내고 있다.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떨어뜨리고 씨앗을 싹 틔워 스스로 번성하며 강한 바람이나 벌목에 의해 쓰러져도 무성생생생생생 미리 듣기 끝으로 열정과 사랑의 나무다. 땅에서 하늘로 치솟는 나무의 모습은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인생의 열망을 반영한다. 또한 나무의 상징성은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며 사랑을 노래하게 한다. 종교인은 나무를 깨달음과 부활의 상징으로 찬양하고 작가는 시와 에세이를 통해 나무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며 예술가는 나무를 조각하여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눈을 뜻하는 한자어, 목은 눈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진 것으로 눈목, 제목목, 조목목, 부목목, 눈여겨볼목 등 그 뜻이 매우 다양하다. 여기서는 감각기관으로서 눈이 내포하는 상징성을 검토하고 특히 변화와 성장을 위한 여행길의 동반자로서 눈의 상징성이 갖는 상담학적 의미를 살펴본다. 눈과 정신 작용. 눈은 빛의 자극에 의해 물건을 보게 되는 감각기관으로서 시력, 시야, 판단력, 감시관, 관점, 태도, 관심 등과 같이 다양한 사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람들은 눈을 뜨다, 눈을 감다, 눈이 멀다, 눈이 막다, 눈에 선하다 등과 같이 다채로운 은유적 표현을 통해 개념의 외연을 확장한다. 눈은 단지 사물을 바라보는 것 이상이며 다양한 형태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감각기관으로서 눈의 1차 기능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동사보다 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보다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시각적으로 알다, 맡아서 하다, 지키다, 치르다, 살피다, 감상하다, 맞이하다, 평가하다 등 매우 다양한 뜻을 갖고 있다. 견, 시, 관, 간 등 보다의 뜻을 가진 한자어는 견주다, 응시 주시하다, 관찰 관람하다, 간파 간호하다 등과 같이 다양한 정신작용을 나타낸다. 마음의 창으로서 눈은 또한 속마음을 밖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보다를 뜻하는 한자어, 드러날 현, 나타날 현, 보이현 등으로도 읽힌다. 눈은 타인의 행동을 똑바로 주시함으로써 말이나 행동보다 강력한 통제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교실 수업 중에 어떤 학생이 대화에 집중하지 않거나 자리를 이탈할 때 그 학생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면 그는 문제의 일탈 행동을 멈추는 경우가 종종 있다. 때로는 눈의 은유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지식, 감정, 의식 등 정신 상태를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눈뜨다라는 말은 사물의 이치나 참뜻을 깨달아 알게 됨을 뜻하고 눈 멀다는 어떤 일에 마음이 쏠리어 정신을 온통 빼앗긴 상태를 말하며 눈 맞다는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눈에 차다라는 말은 마음에 들어 흡족함을 나타내며 눈을 감다라는 표현은 무관심 또는 의식이 사라지는 죽음을 뜻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눈은 정신작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은 치유의 기능에 관한 것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긴장을 유발하는 문제에 접할 때 그것의 성질을 제대로 알면 쉽게 해결책을 찾고 긴장을 풀 수 있다. 제대로 눈을 뜨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으면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환각과 망상은 사라질 것이다. 때로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특정 부위의 통증이나 증상이 사라질 수 있다. 보다의 한자어, 반응, 관찰, 관람 등에서 보듯이 자세히 살피다의 뜻을 갖고 있다. 여행길의 동반자. 인생은 여행이며 눈은 여행길의 동반자다. 사물을 바라보거나 길을 나설 때 눈은 안내자의 기능을 수행한다. 인간은 맑은 눈을 통해 세상을 여행할 수 있고 여행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며 새로운 눈으로 또다시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 내러티브 치료사인 머어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인생은 여행길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여행길에서 사람들은 때로는 작은 거리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길을 만들어간다. 우리는 어디에선가 왔고 어디론가 함께 가고 있는 중이 아니겠는가? 인생과 여행은 서로 닮은 점이 많다. 우선 그것은 어떤 길 위의 여정이다. 여행자는 여행을 떠날 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지만 그 여정에는 때로 불확실성이 가로놓여 뜻밖의 세계를 경험한다. 김영하는 여행의 이유에서 여행은 성공이라는 목적을 향해 집을 떠난 주인공이 이런저런 시련을 겪다가 원래 성취하고자 했던 것과 다른 어떤 것을 얻어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서사시의 주인공 길가메시는 죽지 않는 비결을 찾아 떠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통찰에 이르고 고대 그리스 서사시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집을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고향 이타케로 귀환한다. 또 동방견물로 의 저자 마르코 폴로는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큰 돈을 벌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세상에는 다양한 인간과 동물, 문화와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는 여행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여행자에게 새로운 도전과 학습을 요구하며 변화와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사람들은 일상을 벗어나서 휴식을 즐기려고 낯선 곳으로 떠나지만 그 낯선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 배움을 멈출 수 없다. 인생과 여행은 학습 일과 휴식 쉼을 병행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여행은 다양한 여운과 추억을 남긴다. 인생과 여행의 길에서는 만남의 기쁨과 헤어짐의 아쉬움이 교차하며 다양한 경험의 흔적과 치유의 이야기를 남긴다. 많은 작가는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고 여행 이야기를 통해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한다. 고이야마 하쿠는 인생이라는 이름의 여행에서 살아오는 동안 사람들과 만났던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다. 는 진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하였다. 또 카페는 마음의 여행자에서 오두막 노인의 입을 피로 방랑하는 여행자에게 오직 영혼만이 고유한 자기 삶의 길을 알고 있다. 곧 충고하였다. 이처럼 여행은 이성이 아니라 영혼의 힘에 의지하여 삶의 본질을 찾아가는 일종의 모험이다. 이호주는 나를 치유하는 여행에서 여행이란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역설하였다. 필수는 내부의 영웅 일깨우기에서 우리 여행이 중요하지 않고 공용을 만나서 보물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내부의 공허감을 느끼게 되고 우리 모두를 해친다. 곧 피력하고 인간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한 모험 여행의 진정한 안내자인 내부의 영웅을 일깨울 것을 역설하였다. 상담에서 여행 은유의 활용과 그 의미. 상담은 여행에 비유될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여행길에서 만나서 동행하는 낯선 이와 같고 내담자는 동굴과 같은 자신의 무의식 세계로 이 낯선 이를 안내한다. 상담자는 긍정적인 호기심을 갖고 그의 안내에 동행하면서 무한한 신뢰와 존중을 표현한다. 이를 통해서 내담자는 감추어왔던 그리고 감추고 싶은 내면까지 보여주며 자신의 생각과 체험을 드러낸다. 내담자의 자기개방과 상담자의 공감에 기초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내면의 영웅은 해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빛을 발하는 보석이 된다. 잠자는 영웅을 일깨우는 일은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상담자는 여행 은유를 도입하여 내담자에게 그 자신을 새롭게 경험하도록 활동을 안내한다. 예술치료사 오클랜더는 어린 내담자에게 가상의 환상여행을 유도하고 여행 마지막에서 본 것을 그리도록 안내하였다.
이야기 주사 채샤이어와 레위스는 야외 교육에서 여행 대전이라는 모험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집단 작업에서 내러티브 접근법의 위력을 입증하였다. 발표자는 기차와 함께 떠나는 무인도 여행이라는 주제로 집단 활동 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 무인도 기행은 심리적으로 고립된 자기를 찾아서 떠나는 일종의 영웅의 모험 같은 것이다. 피어슨이 제시한 영웅의 여행 단계는 인간의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상담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은유적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는 영웅의 여행을 준비, 여행, 귀환의 3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내부의 안내자로서 영웅적 행위의 원형을 제시하였다. 사람들은 영웅을 생각할 때 공룡을 죽이고 고통받는 처녀를 구원하는 전사를 떠올린다. 신비의 세계로 여행을 시작하려면 이노센트는 쓴 내낙관주의와 신뢰, 고와 올픈의 단결, 전사 오류의 단련과 용기, 수호자 케어기브의 자비와 보살핌 등 기본적인 삶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것을 동경하게 되면서 영혼의 여행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원형들이 영웅적 행위를 안내한다. 구도자 스교가 되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찾아 나서고 영혼의 부름에 답하기 위해 파괴자 디스트로이가 되어 삶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였던 것들을 제거하면서 거짓된 환영과 부질없는 희망을 내려놓는다. 또한 여행하는 동안에는 위기에 처하여 궁핍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참미자 어그가 되어 특정한 사람, 원인, 장소, 일과 사랑에 빠지고 죽음에 맞서 진실한 자기의 탄생을 갈망한다. 창조자 크리에르 원형은 진실한 자기의 탄생이라는 보물을 안겨준다. 이제 영혼은 과거의 자신보다 좀 더 자기다운 방식으로 위기에 반응할 수 있다. 이러한 원형들은 낡은 자기를 죽이고 새로운 자기의 탄생을 이끄는 기본 과정을 안내하며 귀환을 준비한다. 일단 영혼의 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면서 우리가 왕국의 통치자 우르라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질서에 따라 행동하며 좀 더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황무지에서 피어나기 시작한다. 때로는 내면의 마법사 무지신을 일깨워 고통스러운 부분을 치유하고 변혁을 통해 왕국을 새롭게 유지하도록 안내하며 그 과정에서 현자 세시가 되어 무엇이 진실인지 깨달아 우리의 주관성을 수용하고 환영과 욕망에서 벗어나 무집착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광대포의 원형을 개방하여 일체의 걱정을 떨쳐내고 매순간 인생을 즐기는 법을 배우며 낙관주의와 신뢰의 이노센트에는슨로 되돌아가서 새로운 여행을 준비할 수 있다. 이처럼 영웅 행위의 원형은 인간의 정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각 원형은 영웅의 여행에서 안내자인 동시에 각 단계에서 배워야 할 교훈과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보물을 제공한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 원형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단계를 건너뛸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전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지 못할 수 있고 현자가 출현하지 않으면 상황으로부터 귀감이 될 만한 교훈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인생 단계에서 영웅 행위의 원형을 일깨우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귀중한 삶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정이다. 영웅의 여행 단계는 인간의 심리적 발달 단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인생의 준비 단계에서는 내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자, 이거를 확장하고 모험 단계에서는 몬스터의 여행에 착수하여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며 마침내 왕국의 통치자로서 자기 self라는 독특한 감각을 세상에 드러낸다. 영혼은 자아를 외부와 연결하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의 감각을 제공하는 정신의 부분이다. 에어치 듀르는 신, 인간, 그리고 과학에서 정신은 과학의 주체이며 자아가 정신을 마주하고 일종의 대화를 나눈다. 구역설하였다. 이슬람의 신비주의자 루미는 사막을 여행하는 물고기에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곳에 왔지만 그런 식으로 떠날 수는 없다. 고 외치며 영혼의 여행을 노래하였다. 자기는 전체성 홈레스 회성화 과정의 종착점이자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다. 그것은 인생을 투쟁하는 삶에서 풍요로운 삶으로 전환한다. 상담은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영웅적 행위의 원형을 발견하고 일깨우도록 떠드는 과정이다. 상담의 은유적 해석의 마지막 부분은 말씀을 뜻하는 한자어 담과 관련이 있다. 한자어 담은 그저 그러한 말이 아니라 물처럼 맑고 따뜻한 말씀을 상징한다. 이는 상담 대화의 특징을 잘 내포하고 있다. 말은 또한 무엇에 관련된 이야기를 뜻한다. 상담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그 대화를 통해 삶의 각본이 되는 스토리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대화의 형식과 언어. 모든 대화에는 일정한 형식과 내용이 존재한다.
대화는 일종의 사회적 행동으로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전개된다. 차례 지키기 체제 또는 인접한 대화일상, 이에 질문의 대답, 초청의수락, 거절, 평가의 동의, 반대, 자기 비하의 반대, 동의, 비난의 부인, 인정, 청탁의 수용 거부 등과 같은 대화의 형식적 특징은 의사소통 행위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만일 내담자의 대화 패턴이 이러한 형식적 특징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대화 행위 자체를 검토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말과 언어에는 온도와 향기가 있다. 언어의 온도에 대해서 이 기준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 안아줍니다. 세상살이에 지칠 때 어떤 이는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어내고 어떤 이는 책을 읽으며 작가가 건네는 문장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또한 누군가 내뱉는 말에서는 향기가 묻어난다. 그가 하는 말은 그 자신이 누구인지 잘 드러낸다. 한 개인의 인격, 성품, 생각, 심리 상태는 그가 말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나기 마련이다. 에어치이다. 어브는 말은 당신의 첫 번째 향기이자 당신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라고 피력하였다. 말씀은 상담의 주요 도구다. 상담은 1차적으로 대화를 4개로 전개된다. 상담 장면에서는 따뜻하고 정감 어린 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상담 대화에서는 말의 내용과 형식만큼이나 그 온도와 향기가 중요하다. 상담 대화는 진정성에 기초한 수용과 공감을 기본 전제로 한다. 수용은 내담자의 말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의미하며 공감은 내담자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가 느끼는 다양한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하는 감정이입을 말한다. 박성희는 이 대화의 3가지 요소를 인간관계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보았다. 한자와 담은 원래 말씀을 뜻하는 과맑은 물을 상징하는 이 결합되어 형성된 글자였으나 물수변이 탈락된 것이다. 따라서 한자어 담은 그저 그러한 말이 아니라 물처럼 맑고 따뜻한 말씀을 상징하며 상담 대화의 특징을 잘 내포하고 있다. 이야기의 창조성과 치유력. 말의 사전적 의미에는 무엇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야기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줄거리가 있는 긴 말이다. 이야기의 언어 양식은 구조적 특성상시 공간성을 지닌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처음, 중간, 끝이 있는 사건의 시간 배열에 질서를 부여한다는 말이다. 이야기는 또한 현실 경험을 일정한 주제 아래 재구성한 것을 말한다. 현실은 어지럽고 복잡하며 무질서하다. 현실 세계에서는 자질구레한 일들이 불쑥불쑥 일어나며 어떤 것은 통제력을 벗어난다. 이야기는 다르다. 현실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만 질서가 있다. 이야기를 통해 인간은 현실에서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배운다. 이야기는 삶을 이해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해석의 단초를 제공한다. 최근 이야기 접근 방식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그 인생의 결실이 드러남을 발견하였다. 이야기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이 털어놓은 이야기 속에는 그가 이미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심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야기 치료의 관점에서 상담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그러한 대화를 통해 삶의 각본이 되는 이야기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3가지 기본 전제가 놓여 있다. 첫째, 인간은 동기화된 이야기꾼 모델의 스토리텔러이다. 때때로 우리는 자주 틈만 나면 누군가에게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자신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반영한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놓고 싶은 심리를 깊이 간직하고 있으며 적당한 자극 단서가 제공되기만 하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쏟아내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인간은 자기들의 공동체 커뮤니티 어세어스다. 한 개인은 단지 어느 하나의 자기로 설명되지 않으며 무수한 자기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삶을 구성한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게으름뱅이, 고집쟁이, 말썽쟁이, 빼돌이, 찐득이, 애국자, 순교자 등 무수히 많은 내면의 소리가 존재한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정체성의 일면들이다. 이탈리아 정신의학자인 아사지오리가 제창한 정신동합의론에서는 이 작은 목소리의 주인공을 준자 스퍼스나리티라고 부른다. 준자가 서로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올 때에는 심신이 동요하거나 주의가 산만해진다. 셋째,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삶을 안내하는 질서를 만들어간다.
인간의 경험은 그 자체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의미 있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험을 통하여 주목해야 할 것과 삶의 양식을 형성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인간은 자신이 어떤 곳을 여행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방문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로서 자신을 주요 배역으로 삼아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은 끊임없이 이야기, 재구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건설적으로 인도한다. 허나 한 개인이 성장 과정에서 학대나 외상에 노출되어 정상적인 발달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가 작가 정신을 회복하여 외상 경험을 분리시키고 이야기를 다시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야기 재구성을 위한 상담.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삶을 엮어간다. 그러나 이야기는 진공 상태에서 연출되는 것이 아니다. 감시와 통제에 기초한 사회문화적 지배 담론을 해체하는 일은 삶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하는 근원적인 힘이다. 건강한 사람은 삶의 변화를 제약하는 문제의 이야기를 해체하고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미래의 삶을 건설적으로 인도한다. 이야기 치료의 관점에서 보면 상담은 내담자가 과거의 이야기를 점검하고 미래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도록 안내하는 과정이다. 밀러는 여행길의 동반자에서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 내러티브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란 단지 정보를 드러내는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는 한 방법이고 동시에 내담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더욱 깊고 가까이 접근하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받게 된다. 그러면서 마음에 그려지는 미래의 이야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 치료를 지향하는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재해석하여 고쳐 쓰거나 말하지 못한 경험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서 이야기를 재구성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상담자는 다음의 4가지 원리에 기초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점검하고 재구성하도록 조력할 수 있다. 첫째, 주도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작가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의 주요 저자가 될 수 있다. 내담자가 상담을 요청하는 문제는 대개 인생과 인간관계의 빈약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 결과 내담자는 자신이 무언가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능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주도적으로 상담 대화에 참여하고 작가 정신을 회복하여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재구성하도록 안내함으로써 문제에 의해 지배되었던 자신의 삶에 대한 영향력을 되찾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반대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문제를 외재화하고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칼 융은 원형과 무의식에서 인간 정신세계에는 의식과 무의식, 외향성과 내향성, 남성성과 여성성, 투쟁과 화합 등 반대성의 원리가 작용한다고 보고 나무의 뿌리에서 그 본질을 찾고자 하였다. 그는 또한 전이의 심리학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통합되는 과정을 연금술에 비유하였다. 중화환경에서 보면 부처님은 미숙한 마음 상태를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반대성의 원리를 자주 사용하였다. 상담 장면에서도 불안할 때 회피하기보다 도전하기, 외로울 때 혼자 움츠리기보다 남과 어울리기, 화날 때 충동적으로 대들기보다 멈추고 생각하기 등 반대성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다. 셋째, 알아차림과 반영의 원리에 기초하여 세계를 새롭게 해석하고 관점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야기 재구성은 자아 불일치 또는 잠재된 욕구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반영할 때 가능하다. 높고 풍부한 수준의 알아차림은 그 자체로 치유력이 있다. 전통적으로 상담자는 직면을 통해 이러한 불일치 또는 잠재된 욕구를 알아차리도록 안내한다. 펄스를 비롯한 게슈탈트 치료사는 신체 감각, 언어, 환경 등의 자각과 훈련, 연습, 꿈 작업 등을 통하여 내담자가 좀 더 알아차림을 얻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수용 전형 치료에서도 알아차림은 중요한 상담 목표이며 중국 수갑, 구덩이 파는 사람, 마이크, 스피커, 소음 등 다양한 은유를 활용하여 알아차림을 촉진하고 문제를 수용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안내한다. 이야기 치료를 지향하는 상담자는 생명나무, 타임라인, 인생클럽 등 다양한 치료적 은유를 활용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고 삶의 문제를 성찰하도록 안내한다.
넷째, 통합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경직된 자아의 틀을 해체하고 인생클럽의 회원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앞에서 개인은 자기들의 공동체로서 나아이 라고 하는 인격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작은 나가 존재하며 매 순간 색다른 나의 모습이 얼굴을 내민다고 하였다. 개성화 또는 자기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다양한 존재화가 일관되고 조화로운 양식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심리적 장애는 대부분 자기를 단일에 고정된 실체로 보고 삶의 유연성을 상실한 결과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삶의 구체적인 맥락에서 등장하는 자기의 다양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야기 치료를 지향하는 상담자는 내담자가 인생클럽 회원 명부를 작성하여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내부의 적을 동지로 만들고 경쟁하거나 반복하던 외부의 적을 인생의 협력자로 재편성하도록 안내한다. 상담 분야에서 애목은 논쟁의 한 가지는 상담과 정신치료 또는 심리치료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다. 얼핏 보면 상담은 심리치료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한때는 전문가들조차 상담과 정신치료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상담사 양성 프로그램 역시 정신치료사 양성 과정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학자들은 상담과 심리치료를 구분하려고 시도해왔다. 그들은 상담사와 정신치료사가 개입하는 문제에 성질과 이론적 지식 기반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장소, 대상 등에서 대비를 이루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정신치료사가 병원의 환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에 상담사는 병원 밖에서 비교적 정상적인 내담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상담과 심리치료가 좀 더 근본적인 면에서 다르다고 주장한다. 뼈아피는 상담이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형성된 반면 심리치료는 정신병리학, 성격이론, 특수한 기법 등에 기초하여 구축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상담 이론가들은 증상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라는 표현 대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상담이라는 표현을 채택하여 상담과 심리치료의 본질적인 차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상담협회에서 조력 전문직으로서 상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담사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추진했던 2020 프로젝트에서 새롭게 제정된 상담에 합의된 정의는 이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상담은 정신건강, 웰빙, 교육 및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 가족, 집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적 관계다. 발표자는 한자어 상담에 내포된 상용들에 대한 은유적 해석을 통하여 상담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실천적인 활동으로서 상담의 본질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상담의 원리와 전략을 개발하여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김창대는 한자어 상담에 내포된 상형들의 의미를 결합하여 상담이란 더 자랄 여지가 있는 나무가 잘 자라게끔 눈으로 살펴보면서 따뜻하고 정겨우며 아름다운 말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 해석은 한자어 상담 이 상담의 본질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을 함의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은 상담 왜 하는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담은 상담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는 실천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부분적으로 직관적인 설득력을 갖고 있으며 얼핏 보면 상담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핵심 측면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한자어 상담에 내포된 상형들의 은유적 해석은 나무목, 눈목, 말씀담과 관련된 각각의 은유가 상담의 본질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먼저 상담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 가지 은유는 모두 상담이 본질적으로 한 인간의 변화와 성장을 지속하도록 안내하고 조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상담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자어 상담에 내포된 상형들의 이미지 즉 나무, 눈과 여행, 말씀과 이야기는 모두 상담에서 치료적 은유의 도구로서 그 활용 가치가 인정되며 각각은 상담의 핵심 주제와 학습 과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개발하고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전략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요컨대 한자어 상담에는 나무, 눈, 말씀 등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상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그 각각은 상담의 의미를 탐색하고 상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것은 또한 상담에서 강조하는 핵심 주제를 쉽게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상담의 원리와 전략을 개발하는 데 강력한 치료적 은유를 제공한다. 생명의 나무, 영웅의 여행, 이야기 재구성 등의 은유는 상담의 본질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상담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핵심적인 구성 요소다. 말하자면 상담은 심리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촉진적 대화와 이야기 재구성을 통해서 생명의 주체로서 내담자가 인간적인 변화와 성장을 지속하도록 영웅의 여행을 안내하고 조력하는 전문적 관계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 정의는 본질적 측면에서 상담의 의미를 명료화하고 실천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상담의 원리와 전략을 개발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네, 참고문헌은 초등상담연구 제19권 제3호에 이 글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그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